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와 입원율 확산세가 이어지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내일 밤부터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자에게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백신 효능에 대한 의구심과 또 백신 접종 혜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백신 접종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네바다와 플로리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유세계열 대학이 올가을 학기부터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게 됐습니다. 보건당국이 12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르면 초겨울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면역력이 약해진 개인에게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초 부스터샷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가 됩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으로 자격 요건이 되는 젊은 층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매달 최대 $1,000의 현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해 기념합니다. 미국에서 태권도 날이 법적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규모 취업 이민 사기에 가담한 다이몬바의 한 한인 회계사가 3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은 몇 달 뒤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위험한 제품들을 판매했다며 소비자 보호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부당한 공세에 적극 반격한다고 강조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풍토라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합류로 국민의힘 대상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연일 입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독일과 벨기에에서 현재까지 126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우는 오늘 밤까지 예보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엄청난 양의 물로 인해서 상당수 가옥이 추가로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고, 통신 두절로 인해 실종된 사람도 현재 1,300여 명에 달해서 앞으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메이저리그 후반기 일정 첫 경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키즈와 보스턴 간의 후반기 첫 경기는 양키즈 선수단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 연기됐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는 제1선발이 아닌 제2선발로 후반기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텍사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하고, 이 양키스의 마이너리그 박효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이른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율이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인 것으로
거의 모든 주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A 카운티 보건국 내일부터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업데이트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신규 코로나 환자와 입원율이 다시 늘어나자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는 토요일인 17일 밤부터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15일 LA 카운티의 신규 코로나 감염 건수는 1,537건을 기록해 올해 3월 초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입원 건수는 452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의 먼투 데이비스 박사는 코로나 감염자가 최근 급증하자 방역 지침을 수정해 오는 토요일인 17일 밤 11시 59분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카운티 주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바이러스의 감염과 전파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한 것은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수주일간 LA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카운티 주민들의 델타 변이 감염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카운티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들의 감염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UC 계열대학이 올 가을학기 시작 전에 전교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아직까지 정부의 전면 사용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UC 측이 가을학기 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백신 접종에서 예외를 허용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올 가을학기 대면 수업이나 학교 이벤트, 기숙사와 기타 학교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교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지침은 계속 유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제 임신부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주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주는 이 캘리포니아가 처음입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상하양원이 자격 요건이 되는 젊은 층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정부가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15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상하양원의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나이가 들어 포스터 케어를 나와 독립해야 하는 젊은이들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생활비 보조로 제공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포스터 케어를 나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까지 정부가 브리지 역할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총 예산은 3,500만 달러입니다.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은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가 운영하게 되며 로컬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가주 사회보장국에 신청해 펀딩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혜자들에게 월 얼마만큼의 액수가 지원될지는 로컬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수혜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가주 내에서도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정부나 카운티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LA시의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월 $1,000에서 $2,000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최근 내놨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 중인데 수혜자들은 데비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 $140만 이 프로그램에 지출됐습니다. 중가주의 스타튼에서도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올라가면서 35개 주, 전국 35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일주일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50개 주 가운데 47곳에서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5개 주에서는 확진자 증가율이 50%를 넘은 것이고 이 중 19개 주는 증가율이 100%를 넘겼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칸소, 미주리, 루이지애나, 네바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적인 대규모 발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칸소 주지사 에사 허친스는
델타 변이가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하루 200명이 채 안 됐던 신규 감염자가 이제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낮은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한탄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5개 주에 대한 여행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LA 타임즈는 어제 LA 공공보건국 먼투 데이비스 박사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이 같은 여행 자제 권고를 밝혔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이 코로나 확산 현황 브리핑을 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 신규 발병률이 최근에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네바다, 미주리, 플로리다, 아칸소, 루이지애나까지 5개 주에 대한 여행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보수 진영의 신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성인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설정한 70% 문턱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완강한 거부 운동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과거 백신 접종에 주저하는 보수 진영 행태가 이제 단호한 혐오로 바뀌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백악관의 백신 접종 메시지를 비판하고 캠페인을 왜곡하는 데 이어 무더기로 접종 거부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늘지 않는 백신 접종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 차단에 나섰습니다. 보건청 책임자가 경고문까지 발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까지 미국의 성인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67.9%, 열흘 동안 접종률이 1%도 늘지 않고 있는데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큰 원인이라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없다거나 치명적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미국 보건 총책임자가 직접 경고문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혼란과 불신을 조작해 건강을 해치고 공공보건을 위한 노력을 약화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And while it often appears innocuous on social media apps, on retail sites or search engines, the truth is that misinformation takes away our freedom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our health and the health of our loved ones. 미국 국립보건원장도 허위 정보 전파는 그저 틀릴 수 있는 의견을 표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일갈했습니다. If you were on the fence about whether vaccination was going to help you, listen to those numbers. Unvaccinated people going into hospital and dying, vaccinated people essentially not. 미국에선 지난달 하순 11,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26,000명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에서 한 주 새 감염자가 50% 이상 늘어났다고 미국 CNN은 보도했습니다. 백신 신뢰도가 낮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은 만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허위 정보 차단이 필수다. 미국이 전방위적 허위 정보 대응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랜섬웨어 공격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10,000,000의 살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외국 정부 지시나 통지에 따라 행동하고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겨냥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신원이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의적 활동에는 랜섬웨어 공격 일부로 금품 강탈, 위협을 하는 행위, 권한 없이 정부나 금융기관 컴퓨터에 접속해 정보를 빼내는 행위, 이들 컴퓨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 랜섬웨어 공격 피해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 stopransomware.gov도 개설했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랜섬웨어 공격 대응 자료가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었다며 모든 연방정부기관의 랜섬웨어 자료를 통합한 최초의 중앙 허브라고 웹사이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은행, 기술기업 등과 협력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방지 및 몸값으로 지급된 가상화폐의 추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송유관 기업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세계 최대 정유업체 중 한 곳인 JBA-SA 그리고 보안관리 서비스 업체 카세야가 일단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본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몸값으로 지급된 돈이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2019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도 대기업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이 몸값으로 지급된 금액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에듀헬룸의 효능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 뉴욕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헬스 시스템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에듀헬륨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에듀헬륨의 효능과 안전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속 의사가 환자에게 이 에듀헬륨을 처방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 것입니다. 또 마운트 사이나이의 헬스 시스템도 에듀헬륨 효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용 승인 과정의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에듀헬륨의 효능이 불분명한데도 제약사와 식품의약국 FDA 직원들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승인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FDA가 감사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듀헬륨은 사상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지만 약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부패 의혹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골든글러브, 영화상 골든글러브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골든글러브상을 주관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50명의 비회원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협회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협회는 회원 중 흑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고 불투명한 재정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헐리우드 영화계에서는 골든글러브 보이콧 운동이 시작됐고 영화 팬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확산됐었습니다. 실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방송해오는 NBC는 내년 시상식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인데 헐리우드 영화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개혁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회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투표권을 외부 인사 50명에게 준다는 것뿐이지 회원 자격까지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이른 아침 한때 흐렸지만 점차 맑아지고 있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늘겠고 낮 기온 약간씩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중까지 예년견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공기 중의 습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더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3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62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 곳곳에 다소 강한 소나기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74도, 낮 최고 기온은 89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의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0.3%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치 깨뜨린 것입니다. 자동차, 휘발유, 음식을 제외한 6월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3%가 증가했습니다. 모두 다 전문가 전망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부양과 늘어난 가계 저축,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소비자들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소비를 많이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자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경제 수정들이 잇따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몇 달 뒤에 진정될 거라고 강조했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틀간 의회에 출석해서 일시적인 인플레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YTN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의회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플레이션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This particular inflation is just unique in history. We don't have another example of the last time we reopened a $20 trillion economy with lots of fiscal and monetary support. 향후 몇 달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거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이 줄어든 특정 분야에서 수요가 급격히 늘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은 중고차가 차지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몇 달간은 물가가 급등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 수준을 되찾을 거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입니다. Most of the price increases we are seeing are expected to be temporary due to the consequences of restarting an economy shut down during the pandemic. 파월 의장은 현재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지난해 15% 가까이 치솟았던 실업률이 5.9%로 내려갔지만 코로나19 이전인 3.5%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have continued to improve,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We're noting that there's still an elevated level of unemployment. 파월 의장은 일시적인 인플레에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만약 더 오래 간다면 그 위험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100건이 넘는 허위 빗자를 발급하면서 비자 장사를 해온 한인 여성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거 공판을 위한 LA 연방법원은 2019년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영신 씨가 3년간 보호관찰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LA 지역의 변호사 이원극 씨와 함께 2007년부터 15년까지 취업이민 EB2를 희망하는 117명의 비자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제출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위조한 서류로 125건의 비자를 발급받았고 의뢰인들에게 최소 3만 달러에서 최대 7만 달러까지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공범인 이 씨 이원극 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9월 4일이 태권도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상원에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15일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하원을 통과하고 이번에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올해 9월 4일은 매년 태권도의 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미 전역에서 태권도의 날 제정은 가주가 처음으로 주 하원의원인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며 주 최석호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은 한글날 제정에도 크게 기여해 한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친한파 가주 하원의원입니다. 이번 태권도의 날 제정을 위해 LA 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참여해 순회 영사 활동을 통해 태권도의 날 지지 서명을 받았으며 주요 도시의 여러 한인단체, 각 지역 태권도 도장들도 태권도의 날 지지 서명 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모아진 서명지를 실바 의원실이 서명자 각각 주소지에 관할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달해 지역구 주민들의 태권도의 날 제정에 대한 지지 열기를 심감케 해 의원들이 태권도의 날 제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해내 이뤄낸 결실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의류 박람회 매직쇼에 한인업체 85개 이상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반 만에 재개되는 라스베가스 매직쇼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직쇼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확정 지은 업체는 450여 개 이상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는 아직 3주 이상 남은 상황이어서 추가 등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인 의류업체도 지난 2월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옮겨서 열린 매직쇼 참여는 부진했다며 오래간만에 라스베가스로 돌아온 매직쇼에 많은 한인 의류업체들이 기대감을 갖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라스베가스 이 네바다주에 크게 확산되고 있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네바다로의 여행을 적극 권고하지 않기로 하고 여행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여행 경보가 내린 상태에서 다음 달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매직쇼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미국 서부의 관문 LA항에 각 나라의 컨테이너선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LA항에 도착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LA항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지체되면서 물류대란 후유증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해운 물동량을 감안할 때 LA항의 물동량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 그 파장이 예상됩니다. LA 데일리 뉴스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LA항에서 하역 처리된 컨테이너 숫자가 모두 87만 6,430개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해운 물동량의 상승세는 롱비치항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물동량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20.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LA항의 물동량 급증세 배경에는 중국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남부 지역 항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오는 해운 물동량이 50% 가까이 줄면서 이 여파가 LA항에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6월에 들어서는 중국 항만이 다시 완전 조업에 들어갔고 LA항의 물동량도 역시 크게 늘어난 것이 사상 최고치의 물동량 기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LA항으로 밀려드는 해운 물동량은 하반기에도 역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가을 각급 학교의 개학세 증과 연말 특수를 대비한 물량이 LA항으로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작년에 열리지 않았던 오렌지 카운티 페어.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코스타메사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페어 앤 이벤트 센터에서 오늘부터 개막됩니다. 이제는 즐길 시간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렌지 카운티 페어는 7월 16일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방문객, 놀이기구, 음식 판매 부스 등을 예전에 비해서 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보건당국이 어제 얘기한 바 있죠.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다시 시행된다면 우리는 옐로우가 아니라 오렌지 등급으로 후퇴했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코스타메사에서 개막됩니다. 가시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방역수칙 잘 준수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티켓은 ocfair.com을 통해서 판매됩니다. 관람객은 사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예매해야 하고요. 매일 판매량이 한정돼 있어서 구매 날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인도어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몰리는 이 오렌지 카운티 페어, 각종 카니발 게임, 놀이기구, 그리고 공연, 전시, 기증행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 산불이 걷잡을 번져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오리건주에서 약 일주일 전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는 데다가 북가주에 또 새로운 산불이 나서 이 지역에서 지난 2018년도 발생했던 대형 산불 사태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준비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고 캐나다도 화재 진압을 위해 군까지 투입한 상태입니다. 오리건주 산불 진화 담당자는 날씨가 극도로 건조해서 불길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틀랜드 남쪽 250마일 지점에서 발생해 축구장 13만 개 크기를 집어삼킨 이 지역의 부트레그 산불은 현재 진행 중인 산불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화재로 21채의 가옥이 전소됐고 이 파손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연기를 뿜어내고 위성에서도 포탁될 정도이며 워싱턴주와 아이다호 상공까지 연기가 뒤덮여 있습니다. 북가주에서도 산불 딕시가 파라다이스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도 파라다이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86명이 숨져 역대 최악의 화재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딕시는 밤새 산불 규모가 2배로 불어났지만 아직 화재 진압에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총격 사건도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글락 지역의 라이레이드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는데요. 용의자 2명은 라이레이드 매장 안에 걸어 들어와서 희생자를 향해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가디나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거리에 쓰러져 있는 남녀를 발견하고 접근했더니 총에 맞아 숨진 후였습니다. 누가 살해당했는지 누가 용의자였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미주 한인 선조들의 발자취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겨있는 LA 한인타운 인근의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의 사적지 지정에 대한 공청회가 어제 오후 1시 40분경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됐습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사전 모임까지 가진 한인사회는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이 한인사회의 역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국에 사적지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이 건물은 만약 사적지로 지정된다면 철거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한인들은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이 독립기금 모금과 청년 그리고 미래 지도자 교육 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던 초기 한인사회 독립운동 총본부였다면서 당국 커미셔너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 차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하이어에드 보도에 따르면 조지타운대 교육인적자원센터는 대학 평가 상위 91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시험을 입학 전형의 유일한 심사 요소로 삼을 경우에도 아시안 합격자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간 상위권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희박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시험 점수를 입학 전형의 단일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경우 상위권 대학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합격자 비율은 현재 12%에서 14%로 불과 2%포인트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시험 성적을 단일 입학 요건으로 고려해도 아시안 지원자들은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이드 하이드 에어는 연방대법원이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을 심리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중에 이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2021-22학년도에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펩사에 대한 감사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연방교육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펩사 신청에 대한 감사를 잠정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대학 학비를 연방정부 보조금과 대출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 펩사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펩사 감사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과 기타 정보들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지만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학자금 보조인 펠그랜트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재확인하는 데 많이 집중돼 왔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트 체인인 H마트가 LA 한인타운 시티센터점에서 스마트 카드를 소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고객 감사 경품 이벤트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2차 고객 감사 경품 이벤트는 지난 4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3개월간 LA 한인타운 전 지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추첨에서는 대상에는 샌디 누엔시가 당첨돼 제네시스 GV8을 선사받는 행운을 안게 됐습니다. GV80입니다. 이 외에도 173명의 고객들이 당첨돼 상품권을 받게 됐습니다. 한인타운 H마트 전 지점을 담당하는 유희성 상무는 팬데믹 속에서도 많은 선물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이번 경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희성 상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 H마트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또 오늘 이런 그 이벤트가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객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저지 검찰이 온라인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서 3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는데 이들 가운데 20대 한인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지난 14일 코로나 사태 동안 온라인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속을 펼쳐 31명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부양자녀 가정 대상 최대 $500 주 소득세 환급이 본격화됐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에 따르면 현재 총 20만 건의 주 소득세 환급 수표가 발송됐고 주 소득세 환급은 지난달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주정부 예산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 재무국은 이달 초부터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환급금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 76만 4천여 가구가 환급금 수혜 대상으로 약 26%에게 수표가 이미 발송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제21회 워싱턴 DC 아태 영화제가 어제부터 시작돼 22일까지 열립니다. DC 아태 영화제는 백인 중심의 미국 영화계에 아태계 감독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재능과 역량,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오늘 22일의 폐막식은 메릴랜드 AFI 실버 극장에서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이 워싱턴 DC 버지니아 당국이 워싱턴 지역 감염자가 급증하자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하루 평균 감염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처럼 기대했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염자 증가 추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린 카운티에서 델타 변이의 또 다른 변이인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발견되면서 감염자가 크게 확산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시 역시 최근에 확진자가 큰 급증세를 보여 우려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3일 하루 확진자가 15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업데이트되지 못한 수치가 합쳐진 것이지만 지난 5월 1일부터 하루 평균 18명, 그리고 이달에는 하루 평균 31명이라는 이 감염 통계가 비교됐을 때 확진 사례가 크게 늘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컨벤션 센터가 대형 백신 접종 상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센터로서의 기능을 재개한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베이 지역에서 확산세가 다시 시작됐는데 대형 접종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랜 한밭과 이상 폭염에 이어서 산불까지 잇따라 발생하자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가 워싱턴주 대부분 지역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시애틀, 타코마, 에벌렛 같은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권역을 제외한 주 전역에서 수자원 공급이 평상시 75% 수준으로 제한되고 환경부는 이 수자원 사용권의 긴급 전환과 관계수로 개선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애틀 시내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5년 동안 매년 3.5%씩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렇게 3.5%씩 5년 동안 매년 요금 인상되는 시애틀 시티라이트 신규 전략계획이 어제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 현행 방역수칙을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하와이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70% 달성될 때까지입니다. 이게 행정부는 당초 8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 명령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제 퇴거 같은 몇몇 법령의 행정 중지 기간 또한 연달아 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올림픽에 나서고 있는 김학범호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른 모의고사에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면서 프랑스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수비 불안 여전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선택되지 않은 게 여전히 아쉽다라는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의 친선 경기를 치른 김학범호는 아르헨티나와 2대2 무승부, 그리고 이번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는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 두 번째 경기에 선발로 등판합니다. 토론토는 어제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한 가운데 류현진 선수는 바로 내일 오후 12시 뉴욕주 버펄러의 쉐일런 필드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에 선발로 내정됐습니다. 양키즈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효준 선수가 택시 스쿼드에 포함돼 양키즈 선수단에 합류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콜업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곧 메이저리그에 데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스쿼드는 일단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메이저리그 콜업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메이저리그에 구멍이 생겼을 때, 양키즈의 선수단에 이탈이 생겼을 때 바로 박효준 선수를 투입한 것을 택시 스쿼드라고 표현합니다. 테니스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선언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세르비아 테니스 대표팀에 자랑스럽게 합류했고 도쿄행 비행기를 예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박 조코비치는 남자 테니스 사상 첫 번째 골든 그랜드 슬램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독일 서부 지역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00명 이상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4시간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해 소도시를 덮쳤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갑작스런 홍수에 놀란 주민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긴급히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폭우로 늘어난 물살이 여전히 거세게 흘러갑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중장비로 구조하고 있습니다. 폭우에 쓸려 내려간 차량들이 찌그러지고 겹겹이 엉켜 있습니다. 빗물에 흘러내려온 나무 등이 마을 곳곳에 가득 쌓여 언제 복구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번 폭우로 라인한트 팔츠주 등 독일 서부 지역에서는 수십 명이 숨지고 실종됐습니다.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1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강우량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독일 서쪽의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이 서유럽의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 실종자 집계수도 지금 매 시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보에 따르면 독일과 벨기에에서 최소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갑자기 불어난 양의 물로 상당수 가옥이 추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고 통신 두절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된 사람도 1,300여 명에 달해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폭우에 따른 사망자 최소 10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최소 23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높은 실종자 수치는 일단은 통신 두절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애도 그리고 지원 약속 현재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 경장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